아버지와 두 형제를 독살한 프랑스 판무 파탈. 고문 후 참수당에 재뿌려져. 파리의 어느 귀족 여성이 아버지와 두 형제를 차례로 독살했고 심지어 병원의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1676년에 체포된 후 그는 물 16파인트를 먹고 참수당하고 시신은 화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유럽을 충격에 빠뜨린 중독 사건의 촉발 원인이 되었다. 귀족 여성의 몰락. 1630년 파리의 어느 여름 오후 도베르 가문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마리 마들렌 마르그리트 도베르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앙투안 도베르는 높은 권력의 직책을 지녔습니다. 파리의 민사판사, 국왕의 고문, 프랑스 광산 감독관 등 도베르 가문은 파리 상류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그의 어머니인 마리 오리에는 저명한 가문 출신이었고 그의 형인 장 자크 오리에는 생 슐피스 수도회를 창설한 유명한 사제였습니다. 부유한 가문, 고귀한 혈통, 아름답고 지적인 메리는 고귀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그림자가 이 소녀에게 일찍부터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메리는 이후 자백에서 7살 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동생 앙투안과 근친 상간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도 인정했는데 앙투안은 나중에 그녀의 독살로 사망했습니다. 1651년 마리는 21세의 나이로 앙투안 고베를랭 브레인빌리의 후작과 결혼했습니다. 전형적인 정략 결혼이었다. 신랑은 노르망디 연대에서 복무했고 그의 가족 재산은 80만 리브르에 달했다. 결혼 생활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브렌빌리의 후작은 도박에 중독되어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빚을 피하기 위해 자주 외출했습니다. 마리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져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1659년에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마리에게 그의 좋은 친구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기병대의 고댕드 생트 크루아 대위였습니다. 세인트 크루아는 잘생기고 우아하며 그의 성격은 그녀의 지루한 남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메리는 곧 그 남자에게 반했고 두 사람은 열렬한 연애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랑은 감춰지지 않았다. 생트 크루아는 브렌빌리의 가문의 집을 자주 방문하며 마리에게 애정을 쏟았다. 남편은 이를 눈감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여주인을 자유롭게 쫓아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 귀족 계층의 규모는 작았지만 소문은 금세 상류 계층 전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도베르 가문의 딸이 명예가 실추된 장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앙투안 신부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도베르 가문의 수장으로서 그는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민사판사로서 자신의 딸의 행동이 도시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관계를 끝내라고 거듭 권했지만 메리는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에 휩싸여 어떤 조언도 듣지 않았습니다. 1663년 5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아버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왕실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생트크루아를 바스티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메리는 극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의 사랑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연인을 억압하기까지 했습니다. 증오의 씨앗이 바로 이 순간에 심어졌습니다. 그녀는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복수 계획의 준비. 바스티유는 두꺼운 돌담과 철창으로 둘러싸인 음침한 감옥이었다. 생트크루아는 그곳에 수감되어 온갖 범죄자들과 함께 살았다. 운명은 치명적인 만남을 마련했다. 생트크루아의 세포 이웃은 악명 높은 이탈리아 마야광 엑실리였다. 이 신비한 인물은 스웨덴의 크리스티나 여왕을 위해 일했으며 다양한 독을 만드는데 능숙하다고 전해진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엑실리는 생크루아에게 독을 만드는 비법을 전수했습니다. 즉, 원료를 선택하는 방법, 복용량을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죽게 만드는 방법 등을 전수했습니다. 생트크루아는 영리한 사람이었고 그는 이러한 기술을 빨리 터득했으며 감옥에서 풀려난 후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1663년 생트크루아는 석방되었습니다. 그는 마리와 재회했고 두 사람의 사랑은 전보다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공통된 증오심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생트크루아는 복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금술사 자격증을 신청하고 파리에 연금술 공방을 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연금술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독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왕의 약사는 세인트 크로이의 기술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궁정 약사들은 가장 진보된 화학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무색, 무추이고 감지하기 어려운 독극물을 조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는 생트크로아의 가장 유능한 조수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독극물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독살 시기와 용량을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귀족 신분이라는 위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고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독의 효과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마리는 파리의 자선병원을 자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선이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사탕, 쿠키, 와인을 가져다 주었다. 이 선의의 선물에는 독이 들어 있었다. 환자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친절한 고귀한 부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그녀가 가져온 음식을 기쁘게 먹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의사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들이었고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온화하고 아름다운 고귀한 여인이 실제로 그들의 살인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메리는 독극물 실험을 하는 동안 약 10명의 무고한 환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불쌍한 환자들은 그녀의 실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독의 효과가 검증되었고 독살 기법도 완벽해졌습니다. 마리와 생트크로아는 진짜 적에게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666년에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쇄 독살 사건의 실행. 1666년 봄, 파리의 도베르 가문에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문의 수장인 앙투안 도베르가 갑자기 병에 걸린 것입니다. 66세의 이 노인은 항상 건강이 좋았고 거의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증상이 이상했습니다. 복통, 구토, 설사, 그리고 간헐적인 경련까지. 의사는 악성체액이라고 진단하고 표준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메리는 효심 깊은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아버지 병상을 찾아와 수프와 약을 직접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방문할 때마다 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몇 달 후, 앙투안 도베르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아무도 그의 죽음이 음모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사망증명서에 자연사라고 적었습니다. 메리는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증오가 마침내 복수된 것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죽자 그녀는 가문의 재산을 물려받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670년의 마리의 동생 앙투안 도베르도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앙투안은 아버지와 같은 증상, 즉 복통, 구토, 경련을 겪었습니다. 앙투안은 6월 17일에 사망했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형제인 프랑수아도 같은 방식으로 사망했습니다. 두 명의 건장한 젊은이가 잇따라 죽자 가족 중 일부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수아의 미망인 마리 테레즈는 부검을 요청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자의 내장 색깔이 비정상적으로 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시관은 중독을 의심했지만 의사들은 악성체액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리 테레즈는 이 결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베르 가문에서 나와 마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알고 있었고 다음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마리의 평판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그녀가 위험한 여성이라는 소문이 파리 사회에 퍼졌습니다. 저명한 사교계 명사였던 세빈의 부인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브랭빌리의 부인의 남편은 해독제를 가지고 있어서 아직 살아있습니다. 메리는 심지어 자신의 딸을 독살하려고도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그녀의 양심이 깨어나 딸에게 해독제를 주어 생명을 구했습니다. 생트크루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으로 두 사람은 대중의 비난을 받았고 만약 계속된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 뻔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1672년 7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생트크루아는 연금술 작업장에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이를 준비하는 동안 실수로 독가스를 흡입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간의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생트크루아는 유언장도 상속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당국은 그의 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재고를 조사하던 중 직원은 붉은 가죽 상자를 발견했는데 상자에는 브랑빌리의 부인이 죽을 때까지 열지 마시오 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자가 열렸다. 안에는 마리가 생트크루아에게 보낸 9통의 연애 편지가 들어있었는데 독살 계획을 자세히 적고 있었다. 또한 독약병도 여러 개 있었고 마리가 서명한 3만 리브르의 차용증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하고 반박할 수 없습니다. 1675년에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메리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재판, 고문, 처형. 메리의 탈출 경로는 분명했습니다. 먼저 영국, 그 다음 네덜란드, 마지막으로 리에주 근처의 수도원에 숨었습니다. 그녀는 수녀원이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지만 틀렸습니다. 1675년 자신을 사제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수도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마리아와 긴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메리는 이 따뜻함에 감동하여 이 사제에게 자신의 내면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사제는 프랑스 경찰의 잠복요원이다. 1675년 3월, 마리는 체포되어 프랑스로 압송되었고 이는 파리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에는 고위 귀족들이 연루되었고 독살과 간통 등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음모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즉시 도시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판사들은 엄청난 압력에 직면했고 루이 14세는 직접 이 사건에 개입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상류층 사람들은 모두 중독 확산을 걱정했습니다. 재판은 극도로 가혹했습니다. 마리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모든 범죄가 생트크루아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생크루아는 겉보기에 덕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혐오스러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의 변론을 믿지 않았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연애편지, 독극물병, 목격자, 피해자의 증상 등 모든 것이 그녀를 주범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1676년 7월 16일, 판결이 내려졌고 메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처형되기 전에 마리는 고문을 당하고 다른 공범자들을 자백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7월 17일 아침, 형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메리는 고문 의자에 묶였고 사형 집행인은 깔때기를 통해 강제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1파인트, 2파인트, 3파인트. 물이 계속해서 그녀의 배에 쏟아졌습니다. 심한 복통, 호흡곤란, 전신경련. 메리의 몸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16파인트의 물을 마신 후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날 오후 7시에 처형이 시작되었고
메리는 똥수레에 실려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거리에 줄을 서서 지켜보며 이 사악한 여자를 큰 소리로 저주했습니다. 노트르담 앞에서 메리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두 형제를 독살하고 여동생을 독살하려 했으며 수많은 병원 환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후 마리는 그레브 광장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사형 집행인이 도끼를 휘두르자 그녀의 머리가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신은 즉시 불 속에 던져져 소각되었습니다. 유명한 세빈의 부인은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브랭빌리의 부인은 이제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의 죽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프랑스 역사상 가장 큰 정치적 숙청 중 하나인 독극물 사건의 촉발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은 그런 귀족 가문의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다른 귀족들도 비슷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쟁이, 연금술사, 사기꾼을 체포하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파리의 암흑가에서 광범위한 독살 및 살인 네트워크를 밝혀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라바산 사건이다. 이 여성은 많은 귀족들에게 독극물과 마녀사냥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심지어 루이 14세에 대한 암살 음모에도 연루되었습니다. 1677년에서 1682년 사이에 프랑스 귀족 36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했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파멸했습니다. 프랑스 귀족 전체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결국 루이 14세는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었고 추가 조사를 하면 정권 전체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 14세. 메리의 삶은 드라마로 가득했습니다.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그녀는 아름답고 총명했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그녀는 범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그녀 자신의 삶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를 뒤흔든 정치적 폭풍을 촉발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증오는 가장 끔찍한 독입니다. 다른 사람을 독살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도 독살하게 됩니다.